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모 도시에서 딸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맘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매일 듣기만 하던 사연살롱에 한 번쯤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봤는데요. 저는 저만 이상한 남자를 만나 불행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나 같은 억울하고 불쌍한 여자들도 많구나 하는 걸 새삼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다들 어쩜 그렇게 지혜롭고 멋진지 자신만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아 열심히 찾아가는 모습에 저도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데요. 저도 참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속 꽤나 썩고 이혼한 여자거든요. 그리고 올해로 이혼한 지도 어느덧 6년이 되었는데요. 이혼 후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말처럼 이혼하고 삶의 질이 좋아졌죠. 우선 잘난 주둥이만 나불거릴 줄만 알고 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던 남편이 제 옆에 없어 좋고, 그 남편이랑 세트로 그 집안 식구들도 안 보고 살 수 있어 너무 행복하기만 한데요. 이젠 연휴든 명절이든 며느리 노릇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죠. 무엇보다 확실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많이 줄어 이젠 시간도 많이 남고 몸도 마음도 편하기만 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할 걸. 왜 고민하느라 그 더러운 꼴을 오래 봤나 후회 막심이에요. 그만큼 저는 이혼을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이라고 자부하는데요. 첫 번째 잘한 일은 딸 셋을 낳은 거죠. 사실 남편은 아들을 많이 바랬거든요. 같이 운동하고 목욕탕 가는 로망이 있다나? 뭐 그랬는데 결국엔 죽어도 엄마 편인 딸만 셋을 낳았어요. 딸들은 아빠가 하도 이기적으로 굴고 외갓집이랑 친가랑 눈에 띄게 감정기복을 보이니 그런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딸들이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서운한 걸 삐뚤어져서는 쓸데없는 계집 애들 대접받고 싶었으면 아들로 태어났어야지. 시집가면 그만인 것들이 어디 아빠한테 싸가지 없이 대들어. 니들이 뭘 안다고. 하여간 집구석 잘 돌아간다 라고 못되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작 어른인 남편이 어린애들보다 더 어려 보였죠. 그런 남자를 어디가 좋다고 저는 연애 3년에 결혼까지 했던 건지, 20대에 저로 돌아간다면 정신 차리라고 제 뒤통수를 후려 갈겨주고 싶은데, 그때는 남편이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일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저런 남자라면 기대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저에게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혼해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그때 엄마는 남편 없다고 또 저는 아빠 없다고 서러웠던 날이 많았어요. 엄마 벌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매년 이사를 다녔고, 엄마는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가정을 지키기엔 턱없이 힘이 없어 보였죠. 그러니 아빠가 있는 집이 저는 늘 부럽기만 했는데요. 어쩐지 아빠가 있는 집은 더 따뜻하고 밥상엔 우리 집보다는 더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처럼 일하기 바쁜 게 아니고 늘 집에서 함께 엄마가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인지 저는 그런 아빠는 못 가졌지만 그런 남편은 갖고 싶었어요.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거기에 능력까지 있으면 어린 날의 서름 따위는 다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요. 그런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남편을 남자친구보다 남편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아빠가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건 괜찮다며 이제부터는 자기가 저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이젠 나도 따뜻한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미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닌 새로운
살아온 인생의 시작이었는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가졌던 환상은 하나 둘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남편은 여의도에 있는 모 증권회사를 다녔고 저는 대기업과 파트너로 일을 하는 협력사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첫 만남은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을 좋게 본 친한 선배 언니가 저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다리를 놔준 거죠.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어째 첫 인상부터 뭔가 남달랐는데요. 이미 소개를 받을 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마 신영이가 보면 좋아할 타입일걸? 원래 자기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하잖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정말로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저 사람이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말하는 어투, 쓰는 단어, 거기에 분위기를 주도하는 여유까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는데 그래서 만난 첫날부터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게다가 남편은 만날 때마다 오늘 뭘 하면 좋을지도 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왔는데 이렇게 리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편하고 좋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준비한 하루는 늘 대만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작부터 했는데요.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우리가 정식으로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프로포즈까지는 아니었고 이렇게 잘 만나서 3년 정도 됐을 때는 결혼하자 이런 말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벌써 시집이라도 간 듯 기분이 좋았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제 이상형이었고 그때까진 크게 싸울 일도 없이 연애가 순조로웠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그럴 거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괜히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에게 제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을 했더랬죠. 그랬더니 남편은 신영 씨 정도면 당연히 좋지. 나는 신영 씨가 요즘 보기 드물게 잘난 척하지 않고 순해서 좋아. 아, 순하다는 표현을 오해할 수 있는데 착해서 좋다고. 난 말이야, 여자가 잘났다고 남자 깎아내리고 나대는 거 딱 질색이거든. 라고 했는데요. 그때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 남편이 나대고 시끄러운 여자를 싫어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진짜 모습에 당황했던 저는 문득 연애할 때 그 인간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그제야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보다 잘난 여자를 싫어한다는 소리였죠. 그걸 나댄다고 표현한 거였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했고 심지어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저를 자기보다 잘나지 않아 다르기 쉬울 것 같아 좋다고 한 거였는데 제가 제 무덤을 팠던 거였어요. 그리고 억울하다면 억울한 부분이 그래도 결혼 전에는 그런 자기 마음을 들킬까 신경을 썼다면 결혼 후에는 저를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지 조심도 하지 않고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도 구별 못하는 막 나가는 인간이 되었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결혼할 때 남편은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5천만 원이 조금 안 됐는데 아주 큰 차이까진 아니더라도 남편은 자기가 저보다 돈을 더 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째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저를 무슨 자기 덕을 보고 편하게 사는 여자로 알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몸만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집이며 혼수며 결혼 준비까지 거의 반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저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집에서 대접을 받길 원했어요. 그래서인지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연애할 때 리드한다고 생각한 것이 결혼 후에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독재자 심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모든 계획을 다 짜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커먼 속내까지는 모르고 이 남자가 참 배려가 깊다고 제 멋대로 후한 점수를 주고 생각했는데 저는 원래 그 타고난 기질이 다소 긍정적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두루두루 결과가 좋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맹세코 눈치 보여서 못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니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집안일이라는 게 남편보다는 제가 더 잘할 거고, 제가 하는 것이 빠르니 뭐든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집안일은 당연히 제가 하는 걸로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상황에 따라 생각이 변했는데, 그게 바로 첫 아이 임신이었어요. 첫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거든요. 10달을 통으로 입덧을 했고 음식을 전혀 먹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크지 않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자라지 못해 유산 직전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집안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남편은 여전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아무리 천성이 순한 저라도 성질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버럭하고 화를 내니 남편은 다소 놀란 얼굴을 하고는, 그때 잠깐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저를 위해주는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애를 어렵게 낳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니 마치 저를 놀고 먹는 백수 취급을 했는데, 막말로 아이는 남편이 더 원해서 가진 거였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딱히 아이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아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는데, 남편이 자기는 아이를 좋아하고 특히 아들을 너무 갖고 싶다며 저에게 하루빨리 애를 갖자고 졸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고 시부모님도 기다리시니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고생문이 활짝 열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 타령을 하던 남편은 집안일도 육아도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저는 또다시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애가 그렇게 울면 기저귀라도 한번 갈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데 자기는 그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그때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그러게 애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 자기가 하도 안아줘서 손 탔잖아. 자기가 망쳐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짜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면 남편은 시끄럽다고 저더러 어떻게든 해보라고 먼저 짜증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을 타게 만들었다니, 그때부턴 저도 화르륵 분노가 치솟아 남편을 잡아먹겠다고 덤볐는데, 첫째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남편이 애기 타령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따져 묻고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후에 남편이 한 말은 더 놀랄 노자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나더러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된 거 계속 자기가 안아주면 되잖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말했죠. 그래놓고 어이없어서 말도 못하는 저한테 자기는 아들이 갖고 싶었지 딸을 원하지 않아 더욱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곧바로 이혼을 생각하긴 어려웠는데,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고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더 이혼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더욱이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쨌든 남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저런 인간이라도 옆에 둬야 저는 아니더라도 애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생각이 짧았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돈 앞에서 굉장히 짠돌이였거든요. 오죽하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권에 대해 이야기 중 남편은 이런 부분일수록 솔직한 게 좋을 것 같다며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돈이 자기랑 상관없는 곳에 흘러가는 게 싫다고 했어요. 저 말인즉 자기가 번 돈으로 제가 화장품을 사거나 친구를 만나 유흥비로 쓰는 게 싫고, 더 나아가 제가 친정엄마 용돈이라도 보내드리면 그건 어째 좀 억울할 것 같다며, 이럴 바에는 공동생활비만 둘이 내고 남은 돈으로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어째 빈정이 좀 상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버니까 남편 돈으로 친정에 효도하고 호의호식 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제가 그럴까봐 자기가 번 돈을 다 줄 수 없다고 했으니 이거야말로 저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럴 생각도 애당초 없었지만 졸지에 내가 자기 돈이나 탐내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토라져 버렸는데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때까진 저를 달래려 노력했어요. 자기도 저를 믿지만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라며 자기는 충분히 그런 생각으로 저를 오해하고 상처 줄 수 있는 인간이라 괜한 분란의 씨앗은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때는 저도 그래 어차피 그럴 생각도 없는데 여기서 불필요한 싸움을 이어갈 필요가 없지 라는 생각에 남편 뜻대로 하는 것이 저의 결백을 증명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각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내고 나머지 각자 수입은 알아서 관리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제 수입에 변동이 생겼다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지 육아 수당도 나오니 똑같이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이를 처음 키우니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이 아들 타령하고 육아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오니 저만 억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집안일이라도 좀 도맡아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해? 원래 살림하고 애 키우고 다 여자가 하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대가족 살림 다 하고 나랑 내 동생 키우면서 장사도 했어. 근데 자기는 대가족 보살피는 것도 아니고 애도 꼴랑 하나에 일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 라고 했는데요. 앓는 소리라는 말에 저도 욱하고 성질이 올라왔죠.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산후 우울증도 겪고 있던 저였는데 남편은 그런 게 어딨냐고 우울증은 다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나태하게 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서 충전 중이라며 오히려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인간이 내가 좋아했던 인간이 맞나?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연봉이 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랑 자기를 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듯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진 나에게 둘째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그렇게 지냈죠. 시간이 흘러야 이 모든 우울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말해도 들어먹을 인간이 아니라고 빠르게 판단했던 저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저 혼자 힘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해갔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하기보다는 흡족해 하셨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게 애 하나 키우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남편을 닮는다며?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속으로 걱정 많이 했다. 우리 며느리도 그러면 어쩌나 했는데 우리 아들이 역시 여자 보는 눈이 있네. 그냥 그런 건 여자 일이다 생각하고 네가 하는 게 속 편한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라고 하시면서 당신 아들 잡지 말라는 소리를 돌려 하셨는데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혼자 고군분투하며 고생하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하긴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남편이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고 남성 우월주의 같은 구닥다리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걸 텐데 사실 그게 더 부끄러운 거라는 건 그 집안 식구들 중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저 남자는 능력만 있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남편이 저보다 능력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걸로 모든 걸 다 통치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욱이 많이 번다고 한들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 제가 남편이 돈을 잘 번다고 좋을 것도 없었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꽤 많은 돈을 용돈으로 받고 있는 건지 늘 자기 아들만 집에 오면 떠받들기 바쁘시더군요. 어머 우리 아들 왔니? 이거 봐라. 엄마가 전에 사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사라고 돈 보내줬잖아. 엄마가 이거 사면서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알아? 다들 부럽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역시 우리 아들 최고야, 최고. 그러게 말이야. 요즘 우리 아들 같은 효자가 없지. 나도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라고 돈 보내줘서 체면도 살고 모처럼 어깨 좀 쫙 폈다. 고맙다 아들. 이렇게 남편은 자기 집에서 둘도 없는 효자였는데 그런 효자는 처가에는 참 무심했어요. 저희 엄마는 사위라고 오면 그렇게 사위 몸보신 시켜준다고 소고기도 사다 굽고 보양식도 손수 만들어주곤 했는데 남편은 입덧다 뭐에 쓰는지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먹기만 잘도 처먹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용돈을 보내드리면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이럴 돈 있으면 살림에 보태라. 엄마 돈을 네 통장에 보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며 돈도 안 받으셨는데 엄마 이거 엄마 용돈 하래. 내가 보내는 거 아니고 사위가 보내는 거야. 라고 보내드리면 고맙다. 김서방한테 꼭 엄마가 많이 고마워한다고 전해줘. 이렇게 말하며 기쁘게 받으셨는데 뭔가 억울했죠. 하지만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고 따지는 것도 힘 빠지고 저는 계속 그렇게 남편이 주는 용돈이라고 하며 엄마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얼마씩 보내주곤 했는데요. 문제는 이 역시도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돈이 없어 못 보내드렸다는 거였어요. 그 사이에도 시부모님은 남편이 주는 용돈을 받으셨는데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조금 줄인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사위가 주는 용돈이라고 보내드렸는데 한 번은 엄마가 매달 사윗돈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셨나 봐요. 그 때문에 완전 범죄를 꿈꿨던 저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고 마치 남의 돈을 빼돌리기라도 한 도둑 취급을 받았죠. 지금까지 그럼 내가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을 장모님 용돈 보내드린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생활비 쓰라고 준 돈이잖아. 왜 이렇게 열을 내? 그래서 뭐 내가 생활비 구멍 냈어? 나 자기 안 굶겼고 공과금 밀린 것도 없어. 그럼 나머지 돈은 내가 알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 돈은 엄연히 우리 공동생활금인데. 자기 진짜 너무한다. 자기야 결혼하고 애 태어나고 달라진 게 없지만 나는 아니야. 지금 육아휴직 기간이라 돈도 다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생활비 내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자기는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부모님한테 기분 내잖아. 그야 나는 그만큼 버니까 그렇지. 억울하면 자기도 그렇게 벌어.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돈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몇 달 동안 흘러갔다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주는 용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럼 나도 집안일이랑 육아하는 거 돈으로 받을래. 나한테 월급 줘. 내 노동력은 뭐 공짜인 줄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린 부부고 가족이야. 가족끼리 무슨 월급을 줘. 몇 번을 말해도 내 말은 같아. 장모님한테 용돈 보내드리고 싶으면 자기가 그만큼 더 여유 있게 벌어. 그리고 지금 내가 주는 생활비가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는 지금 내던 거에서 반만 낼게. 따지고 보면 나는 집에 있는 시간도 적고 밥도 저녁 한 끼만 집에 와서 먹잖아. 그마저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꼬박꼬박 회식해서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만 내도 될 것 같아. 여기가 무슨 하숙집이냐? 내가 쓴 만큼만 내게? 자기 진짜 이럴 거야? 저는 그때 이 빌어먹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맴도는 이혼을 현실로 옮기는 데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고 저는 그 용기를 내기가 두려웠는데 그 와중에 딸은 참 저에게 많은 것을 주는 존재였어요. 처음엔 그렇게 마냥 어렵고 두렵기만 하더니 그런 엄마라도 제가 전부였던 아이는 저만 의지하며 그렇게 예쁜 짓을 골라 했는데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 있다 보니 저 역시도 아이에 대한 모정이 샘솟았어요. 사실 저한테 그런 모정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는 어느덧 여자에서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보다 아이를 더 챙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죠. 나도 아빠 없이 자라 힘들고 아빠 있는 집이 부러웠는데 내 딸에게는
그런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친정 엄마에 대한 마음도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더군요.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겠구나 하는 생각에 엄마가 된 후 친정엄마를 떠올리며 많이 울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전화도 자주 드리고 시간이 맞으면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엄마는 딸이 결혼해서 남편이랑 아이 낳은 사는 모습이 마냥 좋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이혼해서 실패했지만 딸은 능력 있는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고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길 가슴 깊이 바라고 계셨는데 그 마음을 몰랐으면 좋았을걸. 그 마음을 알고 나니 남편이 미워도 이혼은 점점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포기를 하니 이게 좋다고 해야 하나 제 마음도 어느 정도는 편해졌는데 그즈음 남편은 또다시 아들 타령을 하며 저에게 덤벼들었어요. 딸이 있으니 둘째는 아들이면 너무 좋지 않겠냐고, 아들은 낳아주기만 하면 자기가 다 키울 거라는 듯 별 기대도 되지 않는 말을 했었는데 남편이 원래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거든요. 저를 꼬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딸과도 그때는 곧잘 놀아주고 셋이 놀이동산이다 동물원이다 나들이도 많이 다녔는데 꾸준한 남편의 노력이 싫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들을 낳으면 지금 이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제 인생에는 없다 생각한 둘째를 가졌죠. 하지만 둘째도 남편의 기대와는 달리 딸이었는데 남편과 제가 하도 아들을 바랬던 게 이유인 건지 둘째는 성별만 여자일 뿐 사내 아이처럼 기질이 남달랐어요. 만약 정말로 아들이었다면 아무리 그런 산만하고 시끄러운 모습도 남자아이라 그렇다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둘째는 시댁에 갈 때마다 기집애가 왜 저러냐고 구박을 받기 일쑤였고 저도 제 자식이 구박받는 게 싫으니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둘째도 딸이라는 것에 실망했는지 첫째보다도 더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셋째는 어이없게 생겼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그날 생긴 게 셋째였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하며 기대했는데 셋째까지도 딸이라는 사실에 남편은 낳지 말자는 무서운 소리까지 하더군요.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뱃속에 있어도 우리 아이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아직은 세포에 불과하지. 누가 들으면 내가 살인이라도 하자고 한 줄 알겠다. 그 소리가 살인이랑 뭐가 달라? 나는 못해. 그럼 아들도 아닌데 딸을 셋이나 낳아서 키우자고? 너 애 셋 키울 능력 있어? 지금도 힘들다고 징징거리잖아. 막말로 둘째 낳고 복직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셋째 낳고 출산휴가 쓰면 너는 눈치도 안 보여? 나라도 너 같은 사원 싫겠다. 저는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임신했다고 회사에 알렸을 때 정말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치가 남편 말처럼 같았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고 아이 아빠인데 저리 이야기를 하다니 저는 또 혼자 상처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부터는 남편도 아들 타령을 멈췄어요. 저랑 사는 한은 아들 궁합은 못할 것 같다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그 소리가 농담이 아니었죠. 그리고 결국 저는 막달이 다가왔을 때 더는 출산휴가 쓰는 것이 눈치가 보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대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아이 셋을 케어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즈음 저는 오기가 생겼어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나도 잘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저는 이를 악물고 두 번째 취업 준비에 들어갔어요. 잘난 척 오지게 하는 남편한테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라면 좋을까 고민하다 공인중개사가 일만 잘하면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무작정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기로 했는데 와, 이건 제 입장에서는 사법고시와 맞먹는 수준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무기가 자기가 능력이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아니, 오히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주고 싶었는데요. 새 아이를 키우며 공부까지 하는 삶은 녹록지 않았답니다. 일단 절대적으로 시간도 부족했고 체력이 없으니 집중력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첫 번째 시험은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고 떨어졌어요. 뭐 예상은 했던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하니 이걸 내가 해서 되긴 하는 건가? 자신감이 바닥을 쳤는데요. 남편도 제 점수를 확인하고는 피식하고 기분 나쁘게 웃더라고요. 그러니 기분은 말할 것도 없이 약이 바짝 올랐는데, 남편은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더러 아줌마들 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하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생활비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쉽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활비나 벌자고 이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멘붕에 잠긴 것도 잠깐 다시 의지를 불태우며 포기할 수 없었고, 남들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내야 그 가치가 더 빛난다는 생각을 하며 더 열심히 매달렸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무대뽀 정신으로 공부도 참 무식하게 했는데, 공부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이 붙는 건지 머리가 빨리 돌기 시작하는 건지 요령도 생기고 처음보다는 점점 효율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계속 시험에 도전하고 불합격의 쓴맛을 보며 정말로 될 때까지 부딪혔는데, 그렇게 낙방만 한 지도 어언 3년이 되어가니 이제 슬슬 제 문제를 알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3년이나 해서 안 됐으면 포기하고 다른 걸 찾던지 살림이랑 육아에 집중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지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셋 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젠 공부할 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른 엄마들 커피 마시고 수다 떨며 스트레스 풀 때 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해에 최종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지만 저는 한 법인회사에 거의 막내 중개사로 들어가 다시금 직장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너무 소중했고, 하는 일이 부동산 관련 일이다 보니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저절로 부동산 관련 재테크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같은 일을 하면서 경매까지 공부해 부를 늘리는 팀장님도 계셨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제 삶이랑 연관이 있으니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리고 저는 어렵게 제 힘으로 다시 얻은 기회였기 때문에 고객님들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결국 저는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잘 헤아려 서로가 기분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어쩔 때는 집에서도 거의 밤을 샐 정도로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매매 물건을 찾느라 고생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찾아서 연결해드린 매물을 보고 고객님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답니다. 자신의 지금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아 포기했고, 주변에서도 안 된다고 말을 들어 괜한 부탁을 했나? 후회를 많이 하시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자기 조건에 맞는 보석 같은 곳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두고두고 감사의 뜻을 작게나마 보내시는 고객님도 계셨죠. 그렇다 보니 이 일이 저에겐 천직처럼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러다 저희 엄마가 계실 만한 깨끗한 집을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가 살고 계신 집이 30년 가까이 되는 1세대 작은 평수 빌라였거든요. 그리고 시댁은 오래된 건 매 한 가지였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단지형 아파트였는데, 대놓고 하신 적은 없지만 당신은 아파트 사는데 저희 엄마는 좁은 오래된 빌라에 사신다고 무시할 때도 있으셔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대출을 좀 받고 그 대출을 내가 용돈 삼아 드리면 작은 평수 저층 아파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했고, 그때 경매로 여러 물건을 낙찰받은 경험이 있는 팀장님이 당신이 예전에 낙찰받아 괜찮은 가격에 판 집이 있다며 한 아파트 단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게다가 동네는 오래됐지만 주변에 시장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많아 교통편이 좋았는데요. 거기에 버스 타고 세정거장만 가면 지하철역도 있고 큰 병원도 있어 저희 엄마가 생활하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를 만나 그냥 보기만 하자고 하고 그 아파트 단지를 가서 매매로 나온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저희 엄마 말로는 아우 엄마 지금 사는 데가 편해. 무슨 엄마가 아파트에 사니? 이런 좋은 곳은 엄마랑 안 어울려. 이런 데는 그 뭐냐 관리도 비싸잖아. 엄마는 지금 3만 원 내는데 이런 데는 몇십만 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얼굴 표정은 엄마의 말과는 정반대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 몰래 그 집을 사기로요. 일단 여러 서류나 대출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1층에 한 매물을 계약했고 4달 뒤 엄마에게 환갑 선물이라며 집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드렸는데 옆에서 저희 엄마도 엄마지만 남편 얼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종종 비꼬듯이 더 뭐 나댄다. 그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이딴 말이나 했었는데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엄마에게 선물을 하니 많이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기분은 좋았지만 민망해하며 큰 건 아니고 엄마 전에 봤던 작은 평수 1층이라 관리비도 싸고 지금 사는 집보다는 리모델링도 다 되어 있고 넓어서 편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제 눈치가 아닌 남편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엄마 이거 이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고 내가 해드리는 거야. 왜 이 사람 눈치를 봐? 아니 그래도 신영아 그럴 돈 있으면 니들이나 더 크고 좋은 집 가지. 우리 집은 우리가 알아서 해. 능력 있는 사이가 때 되면 이사 가자고 하겠지. 안 그래 여보? 설마 돈도 각자 관리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 집 하나 해드렸다고 빈정상한 거 아니지? 나는 일하기 전에 자기 월급 생활비 말고는 구경한 적도 없잖아. 그 사이 시부모님은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오셨고 전에 시어머니 생신에는 명품 가방도 하나 사드렸지?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 장모님도 해드릴 거야. 아유 우리 김서방 마음이 예쁘기도 하지. 근데 나는 괜찮아. 내가 무슨 명품 가방을 들어. 나는 뭐가 명품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하여간 엄마도 참 안 변한다. 그냥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해. 그리고 이 집도 이미 대출 시작됐고 엄마 가서 안 살면 나 이거 손해보고 팔아야 해. 뭐? 왜 손해를 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여기 들어가서 쉬어. 그럼 돼. 그래야 딸이 손해 안 봐.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해야 엄마가 제 생각에 고집 부리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사실 것 같았는데 먼저 살고 있는 빌라 판도는 비상금으로 갖고 계시라 말씀드렸죠. 엄마는 그 돈으로 대출금이라도 다 갚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엄마 자산을 불려드리고 싶었어요. 어찌되었든 그 집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제 자산이라 굳이 법으로 따지자면 엄마의 재산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대출금을 다 갚고 난 뒤에는 엄마 앞으로 명의를 옮겨드릴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한바탕 효녀 이벤트가 끝나고 친정엄마를 댁에 모셔다 드리니 역시나 남편 입이 대빨 나와 저더러 얘기 좀 하자 하더라고요. 얘기? 무슨 얘기? 설마 내가 우리 엄마 아파트 사드린 거 가지고 딴지 거는 건 아니지? 우리 공동생활비 빼면 나머지는 터치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건 반칙이지. 자기는 시집와서 출가 외인인데 장모님한테는 집을 해드린다고? 그것도 대출받아서? 그러다 그 잘난 회사 잘리기라도 하면 그땐 어쩔 건데. 나더러 그거 내라는 건 아니지. 내가 설마 그러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돈 앞에서 얼마나 치사하고 철저한 사람인지 내가 다 확인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키우느라 일을 못한 건데 그때도 나한테 생활비 말고는 돈 준 적 없잖아. 자기는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자기 부모 동생 다 챙겨가면서 나나 애들이나 우리 엄마 티셔츠 쪼가리 하나 사준 적 없잖아. 아니 필요하다고 하면 사줬겠지. 그리고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생활비 말고 뭐가 더 필요해?
애들도 그래. 아직 어린애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 나라에서도 지원 잘 해주는데. 이보세요. 자기가 뭘 모르나 본데 그 돈으로는 택도 없어. 우리 애들 한 번도 유행하는 비싼 거 가져본 적 없고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유기농으로 챙겨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했다고. 자기 명품 벨트, 지갑 그딴 거 살 때 나는 조금이라도 싼 데 찾아다니면서 장 봤어.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막말로. 자기 공인중개사 공부 누구 돈으로 했어? 내가 그땐 별 얘기 안 했잖아. 안 하긴. 내가 계속 시험에서 떨어질 때 자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어? 파트타임 알바라도 해서 그 문제집 값이랑 인간 결제한 거 통장에 복구시켜 놓으라고 했잖아. 아주 치사는 다 떨어놓고 이제 와서 쿨한 척해. 그리고 나 첫 월급 받았을 때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 바로 채워 넣었다.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그냥 농담한 거지. 그래서 지금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이렇게 대형사고 치는 거야? 이젠 너도 보니까 네 돈으로 효도하겠다고? 그래, 왜 나는 하면 안 돼? 나도 옆에서 자기 혼자 효자 노릇할 때 우리 엄마한테 똑같이 하고 싶었어. 그래도 이 사람아, 도리가 그게 아니지. 자기는 며느리인데 시댁을 우선으로 챙겨야지. 시댁을 깔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자기 정말 우리 집이 우스운 건 아니지. 가만 보면 자기는 시댁도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내가 왜 시댁이 무서워야 하는데? 내가 죄졌어? 며느리는 다 죄인이야? 그리고 누가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했어? 그런 법은 어디에 있는 건데? 여기서 왜 법을 따져? 인간으로서의 도리, 며느리로서의 도리지. 자기 시집 왔잖아. 그럼 시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입 안 다물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혼해. 그럼 되겠네. 자기가 말하는 며느리 안 하면 되잖아. 저는 시원하게 제 입으로 이혼 소리를 뱉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남편이 지 돈으로 치사하게 굴면 입안에서 이혼 소리가 맴돌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말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저도 돈을 곧잘 벌고 애들도 제가 다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젠 이혼이 무서워지지 않았는데요. 정말 신기하더군요. 전에는 이혼하고 고생한 엄마를 보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보니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젠 나도 너 못지않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꼴 같지 않은 거 참아주고 살아가는 게 화가 나도록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툭 제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남편이 많이 놀랐어요.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 야, 너 진짜 속 보인다. 이제 돈 좀 보니까 나랑 우리 집이 우습냐? 누가 그렇대? 방금 당신이 한 말이 우습지. 며느리 둘이? 그럼 며느리는 내 부모는 뒷전이고 시부모가 먼저야? 지금 내가 우리 엄마 아파트 사줬다고 이러는 거잖아. 그럼 자기도 자기 돈으로 사드려. 그럼 될 일을 왜 나한테 그래? 전에 나한테도 당신이 그랬어. 나도 벌라고. 그 뜻은 너도 벌어서 네 엄마 챙기라는 뜻 아니었나? 그야 내 말은 왜 사람이 훈직에 한 입으로 두 말해. 그때는 내가 못 버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내가 벌어서 진짜로 내 부부만 챙기니까 배가 아파? 야, 왜? 네가 그러면 내가 겁먹을 줄 아냐? 뭐? 네? 이게 돈 못 푼 벌더니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그래, 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 아쉬울 줄 아냐? 대신 너 닮은 기집애들은 네가 책임져. 나한테 양육비 달라고 하지 말고. 진짜 치사하다. 어쩜 끝까지 그래? 나는 법으로 할 거야. 애를 나 혼자 낳았어? 왜 나만 책임을 져? 그냥 정부 공평하게 다 법으로 해. 내가 공부해보니까 법이 참 공평하더라. 이게 공인중개사 하다니 지금 무슨 판검사라도 되는 줄 아네? 야, 너 계속 그렇게 까불 거지? 왜? 치기라도 하게? 어디 그럴 용기가 있으면 해봐. 나는 뭐 당하기만 할 줄 알아? 폭력 쓰는 순간 누가 더 유리해지는지 생각해. 저는 살짝 유치해지긴 했지만 남편이 3개 나오니 저도 3개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로 이혼 소송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그냥 일종의 부부싸움 정도로 넘겨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의 반응을 좀 지켜보려고 했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저녁부터 골이 나서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은
이유를 모르겠지만 웬일로 꼬랑지를 내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를 대하고 심지어 농담까지 하며 웃기까지 했는데 저야말로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하고 쳐다봤죠. 그런데 우리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데이트 좀 할까? 우리 그동안 바쁘다고 데이트도 못하고 살았잖아. 라고 안 하던 짓을 했고 저는 내일 모레면 이혼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그런 거 하기 싫다고 단박에 거절했어요. 보통 같으면 제가 이렇게 쏘아 붙이기라도 하면 버럭 화를 내고도 남을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화를 꾹꾹 참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저 인간이 저랑 헤어지면 아쉬운 구석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일단 그게 뭔지 궁금하니 계속 틱틱거리며 틈을 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급하긴 했는지 지 입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저기 있잖아. 혹시 돈 좀 있나? 한 1,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내가 이런 말 좀 민망한데 사기를 당해서 이자를 물어줘야 할 때가 있어.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보너스 받으면 갚을게.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보너스가 1,000만 원이야? 나는 그런 돈 구경도 못했는데. 자기 진짜 그동안 돈 많았구나? 그게 아니고 이번에만. 그전에는 당연히 안 그랬지. 그래? 사실 나도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니 명품 가방 사드리고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건지 궁금했거든. 근데 또 물어보면 자기랑 싸울 것 같아서 못 물어봤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라고. 나도 힘들게 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못 믿겠지만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해드리라고 했어. 아, 그래? 그건 몰랐네. 근데 이젠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유는 말 안 해도 알지? 자기야, 정말 이럴 거야? 자기가 나랑 헤어져서 산다고? 내가 못할 게 없잖아. 막말로 자기가 신혼초 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사실 막상 이혼하려고 알아보니까 꼴랑 생활비 그거 주고 나만 부려먹었잖아. 내 인건비는. 그렇다고 자기가 나한테 엄청 다정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이혼 사유가 되더라고. 게다가 우리는 애가 셋이잖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약간 겁을 집어먹은 듯 결혼하고 처음으로 주눅이 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그건 정말로 알아본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걸 마치 알아본 듯 이야기한 것 뿐이었는데 남편은 정말로 제가 알아보기라도 한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남편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을 텐데 의외로 저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과 싸워서가 아니라 이젠 내 감정에 귀 기울여 힘들더라도 이혼을 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사를 마친 친정엄마에게 찾아가 제 속이야기를 하며 이혼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자 저희 엄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으로 호소했죠. 엄마는 딸이 이혼 무서워서 그런 취급받고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야 당연히 아니지. 근데 지금은 우리 딸도 능력이 있고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럼 이제라도 서로 맞춰가면서 살면 되지 않아? 엄마, 나는 사람 고쳐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연애할 때야 저렇게 독재적인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까지 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눈에 다 보여. 특히 아들 타령하면서 딸을 셋이나 낳았는데 우리 딸들한테 상처 안 준다고 보장할 수 있나? 나는 우리 애들이 상처 안 받고 구김 없이 자랐으면 좋겠어. 나도 한때는 아빠 없이 커서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 자리를 꼭 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엄마는 아빠가 지금까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좋아? 뭐라고?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이혼했는데? 너한테까지. 아니다. 그래. 듣고 보니 네 말도 맞네. 근데 정말 김서방이 그런 인간이야? 네 아빠까지 갖다 붙일 만큼 인간 말종이냐고. 그건 아니고 아빠는 노름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폭력까지 썼잖아. 근데 이 인간은 그냥 여자를 개무시해. 나도 무시하고 애들도 무시하고. 근데 엄마, 누가 그러더라? 어릴 때 아빠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남자가 먼저라고 세뇌를 받고 자라면 커서도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하찮게 여긴대. 나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오히려 이혼해도 엄마처럼 씩씩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키우고 싶어. 내가 엄마 보고 그렇게 컸잖아. 신영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는데. 아니, 엄마는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줬잖아. 나는 그래서 늘 든든했어. 지금도 그래.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용감하잖아. 만약 엄마가 없으면 내가 이혼할 엄두를 어떻게 내? 부당한 취급을 받고 부모 취급, 식모 취급 받아도 바보처럼 참고 살겠지. 친정 엄마는 제 말을 듣고 그건 안 된다고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원하면 뜻대로 하라고 당신도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러려고 사들인 집이 아니었지만 저는 애들과 함께 엄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덩달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아는 분의 소개로 이혼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님도 만났다고. 변호사님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며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더러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셨어요. 그리고 서류를 부지런히 준비해 제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날 이혼소장이 남편 회사로 송달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불이 나게 저한테 연락을 하더군요. 이게 뭐야? 이혼소장? 제정신이야? 내가 돈 좀 해달라고 했다고 이런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생각엔 내가 꼴랑 지금 이 일 때문에 이혼하는 것 같아? 나 정말 많이 참았어. 그래서 이젠 안 참아도 되니까 안 참으려고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너 그렇게 나대고 까불 줄 알았으면 너 그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내가 못하게 말렸어. 알아? 그러게 말리지 그랬어. 근데 네가 말려도 나는 했어. 네가 오죽 더럽고 치사하게 굴었냐? 이젠 좀 고맙기까지 해. 네 덕에 내가 이 약 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이젠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어줍잖은 도리 따지지 말고 이혼하자고. 아니면 변호사 선임해. 제대로 재판해보자. 우리 변호사가 그러더라. 나는 진짜 걸릴 게 하나도 없다고. 나 그 정도로 너한테 당하고 살았대.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전화를 계속 받아주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문자로 이젠 할 얘기가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하라고 변호사님 연락처를 보내주고 남편 번호를 차단했는데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애들이 있으니 그 좁은 아파트도 궁전 같더라고요.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음식에 애들이 알아서 지들끼리 재롱을 떠는데 정말 모처럼 아무 걱정 없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를 잘 구슬려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기도 차지 않았어요. 아가, 우리 며느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속이 많이 상했구나. 나도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듣고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다. 어찌 내가 몰랐을까. 엄마가 미안해. 너도 그런 서운한 점이 있으면 말을 하지.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가? 내가 우리 아들도 혼구멍을 냈어. 아니 지철을 그렇게 서운하게 만들면 그게 남편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 얼굴 보고 한 번만 넘어가자.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그냥 그런 건 여자일이다 생각하고 제가 하는 게 속 편한 거라고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결혼이라는 게 같이 행복하자고 했지 제가 남편 하수인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저는 집안일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애들한테 하는 것까지 남편이랑 반반. 아니 필요하면 바쁜 사람 대신 전부 그렇게 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쩜 너는 그렇게 앞뒤가 다르니? 전에는 안 그랬잖아. 정말 우리 아들 말처럼 꼴랑 그 공인중개사 됐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요? 하긴 그러고도 남겠죠. 아, 어머니 아들 사기당해서 돈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젠 제가 어머니 아들보다 능력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능력도 좋은 여자가 왜 굳이 자기보다 못한 남자 새끼 하수인을 해요? 저는 싫어요. 뭐야? 너 지금 내 금쪽 같은 아들한테 남자 새끼라고 했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가정교육이야? 이래서 애비 없이 자란 거 집에 함부로 들이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 이젠 제 발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붙잡지 마세요. 저 이미 마음 굳혔으니까.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음이 나오는 걸 참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래서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지
아직 제 인생이 성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갈 길이 먼데 저는 이미 원하는 걸 다 이룬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소송은 진행이 되었고 남편은 전화가 안 되니 저에게 찾아와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마음만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니 씨알도 안 먹히자 이젠 양육비가 너무 과하다고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혼하겠다고 저에게 딜을 해왔는데 어이가 없었죠. 애가 셋인데 깎을 양육비가 어디 있나요? 참고로 저는 양육비를 한 명당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왜 말이 안 돼? 자기 잘 벌잖아. 근데 애 한 명당 100만 원이 적어? 아니, 많다고.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냥 달에 100만 원 해. 그게 최선이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요즘 힘들어.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가능한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랄 그만해. 안 지키면 어쩔 건데? 나 그거 다 받을 수 있어, 법으로. 너는 지금 이 판국에도 법하고 싶냐? 내가 지금 믿을 게 법 말고 뭐가 있어? 그리고 자기 지금 사는 그 집도 나랑 나눠야 할 거야. 나도 가정에 기여한 게 있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야, 그 집은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대출금 내면서 유지한 집이야. 왜 열을 내? 재판 때 얘기해. 만약 법이 그건 안 된다고 하면 난 그런가 보다 말 거니까. 남편은 제 말에 참 열받아서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차마 저한테 폭력을 쓸 수는 없으니 엄한 벽을 치느라 자기 주먹만 아작이 났는데 정말 돈이 없긴 했는지 병원비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카드를 줬다고 하더군요. 그걸 재판 때 동정심을 유발하고 싶었던 건지 지 입으로 술술 풀었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주먹의 벽이 아니었다면 제가 맞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호언장담했던 변호사님 말처럼 저는 6대 4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남편에게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 양육비는 그대로 월 300만 원 받는 걸로 판결이 났죠. 하지만 첫 달부터 이 인간은 양육비를 주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회사에서 잘려서 수입이 없어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남편 통장에 압류를 걸어 받아냈는데 남편은 저 같은 여자 처음 봤다고 혀를 내둘렀고 이럴 거면 자기가 애 셋을 키울 테니 저더러 300만 원씩 양육비를 달라고 했는데요. 애들이 기겁하면서 싫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아빠라고 지가 한 게 버럭버럭 화내는 것 말고는 없었는데 애들이 왜 아빠랑 살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 이 인간은 또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게 맞는 거냐며 억울해 죽으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나 정말 이혼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 있죠. 역시 사람은 밑바닥을 쳤을 때 진짜 모습을 본다고 참 씁쓸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젠 실망할 모습도 보지 않아 잘됐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이젠 어떤 미련도 갖지 않으려 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직 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라며 혼자가 된 딸을 걱정했는데 저는 이제 애들도 있고 남자라면 별 관심이 없어요. 괜히 생각과 다르게 마음고생하면서 지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게 편한 걸 알아버려 누굴 곁에 둘 마음이 없는데 그냥 우리 애들이랑 재미나게 사는 게 제 남은 인생의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애라 그런지 첫째부터 셋째까지 전부 다 예쁘거든요. 생긴 것도 예쁘고 하는 짓도 예쁘고 또 셋이라 자기들끼리 우애도 너무 좋은데 저랑 할머니 고생한다고 자기들끼리 분담해서 집안일도 곧잘 합니다. 셋째는 어려서 하는 것보다 망치는 일이 더 많은데 그런 막내도 꼭 챙겨서 셋이 똘똘 뭉쳐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나 저희 엄마는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데 이제부터 제 역할은 저 예쁜 모습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고생 많이 하고 산 저희 엄마의 남은 인생도 제가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치지 않고 저도 저 좋아하는 것 하나는 하면서 지혜롭게 또 멋지게 살아가 보려고요. 누군가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걱정해주는 고마운 일도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걱정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커다란 돌이 사라졌는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재미있어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는데 뭐든 자신이 있어요. 요즘은 매일 제가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저절로 말려있던 어깨가 펴지는 것만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제 가족과 함께 제가 쭉 힘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될 것만 같은데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잘못된 선택이 아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만 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